바다 한가운데서 검은 깃발이 펄럭이는 순간 상선의 선원들은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목숨을 건 항해 끝에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었죠. 해적들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그들은 단순히 재물만 빼앗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대항해 시대 해적들이 어떻게 배를 습격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해적들의 일상부터 살펴보면 그들은 말 그대로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평소 배에서는 전투에 적합한 실용적인 옷을 입었지만 항구에 내리면 완전히 달라졌죠. 약탈한 비단 옷에 금목걸이, 반지까지 온몸에 걸치고 다녔거든요. 말투도 독특했는데 저주와 욕설이 섞인 해적 특유의 거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항해에서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더욱 방탕하게 만들었죠. 술은 해적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매일같이 독한 술을 마셔댔는데 혼합주를 좋아했죠. 럼주에 물, 설탕, 강낭콩을 섞어 만든 이 술의 레시피는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상선에서 일할 때처럼 제한된 식사를 받는 게 아니라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해적 생활의 가장 큰 매력이었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서도 동료애는 강했다는 겁니다. 동료가 빈털터리가 되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고 항구의 선술집들도 해적들에게 외상을 주곤 했죠. 물론 빚이 너무 쌓이면 해적을 팔아넘기기도 했지만요. 해적들의 공격 방식은 현대의 해적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목표물을 정하면 며칠이고 따라가면서 철저히 분석했죠. 대포 숫자부터 시작해서 선원 규모까지 파악한 뒤 공격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만약 목표 선박이 군함처럼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다면 포기하고 더 약한 먹잇감을 찾았죠.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버커니어라 불린 스페인 선박 전문 해적들은 독특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작은 카누 여러 척에 나눠 타고 해안가에서 기습하는 방식이었죠. 카누는 큰 범선보다 발견하기 어려웠고 기동성도 뛰어났거든요. 1680년 파나마에서는 카누 7척에 탄 68명의 버커니어가 항구에 정박한 스페인 군함 3척을 공격해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배에 접근하면 이미 대포는 쓸모없었고 해적들은 뛰어난 사격술로 갑판의 선원들을 하나씩 제거했죠. 그 전투에서 스페인 군함의 선원 86명 중 60명이 사망했고 배는 결국 해적 손에 넘어갔습니다. 원양에서의 공격은 더 교묘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깃발 위조였죠. 당시에는 멀리서 배의 국적을 확인하려면 깃발을 봐야 했는데 해적들은 이를 악용해 우방국 깃발을 달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카리브해 황금기의 해적들은 그런 속임수조차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은 해적기를 당당히 내걸고 정면으로 돌진했거든요. 목표물인 상선은 화물로 가득 차서 속도가 느렸고 선원 수도 해적선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해적들은 일부러 배 옆에 대포를 쏘며 위협했죠. 빠르게 다가오는 해적선, 바로 옆에 떨어지는 포탄, 그리고 공포의 상징인 검은 깃발. 이 조합만으로도 많은 상선이 저항 없이 항복했습니다. 저항하는 배에는 일제 포격을 가했지만 전리품 손상 때문에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배를 장악하면 가장 먼저 선장을 인질로 잡았고 그 다음에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죠. 해적들은 선원들에게 선장이 평소 어떻게 대했는지 물어봤거든요. 당시 상선이나 군함의 선장들은 선원을 억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때문에 해적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 선원들이 학대당했다고 증언하면 해적들은 선장을 매질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렸죠. 악명 높은 선장은 즉시 처형당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국 무역선의 선장 윌리엄 스넬그레이브는 서아프리카에서 해적에게 저항하다 총상을 입고 포로가 됐는데 그를 구한 건 선원들이었어요. 선원들이 우리 선장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치며 훌륭한 분이라고 증언했거든요. 해적 선장은 직접 사과하며 자신들의 목적이 비열한 상인과 잔인한 선장들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당시 선장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죠. 해적들의 잔혹함은 포로를 고문할 때 극에 달했습니다.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거든요. 가장 유명한 건 나무 판자 걷기였는데 배 밖으로 길게 설치한 판자 위를 눈을 가린 채 걷게 만들었습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공포를 즐기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 다리를 총으로 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묶어서 때리는 건 기본이었고 불에 달군 쇠로 지지거나 산채로 태우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어요. 특히 가학적인 선장들은 더 심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롤로노아라 불린 해적은 포로 고문을 즐겼는데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칼로 난도질해서 고통스럽게 죽였죠. 마을을 점령했을 때는 더 끔찍했습니다. 약탈과 파괴는 물론이고 온갖 잔혹 행위를 저질렀거든요. 물론 신사적인 해적도 있었지만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사회에서 인간 이하로 취급받을 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적의 삶이 편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먼 바다에 오래 있으면 상선 선원들처럼 쥐가 오줌을 싼 썩은 물을 마셔야 했고 딱딱한 건빵과 비스킷으로 연명했죠. 다만 상선처럼 화물이 가득하지 않아서 식량은 상대적으로 넉넉했습니다. 약탈에 성공하면 전리품을 분배해야 했는데 여기서 해적들의 놀라운 민주성이 드러납니다. 기사 조문이라 불린 규약에 따라 투표로 분배 방식을 결정했거든요. 선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선장의 몫은 일반 선원의 2배였고 항해사나 의사, 목수 같은 전문가들도 2배를 받았죠. 일반 선원들은 한 몫씩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전투 중 부상당한 선원들에게는 추가 보상이 있었어요. 다리를 잃으면 800목, 팔을 잃으면 600목처럼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죠. 전리품 분배 과정도 철저했습니다. 모든 화물을 공정하게 감정한 뒤 몫에 따라 나눴고 금화나 보석 같은 귀중품은 포르투갈 같은 해적기지에서 부패한 상인들에게 팔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얻은 재물이 오래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적들이 도박과 술에 돈을 탕진했기 때문이죠. 며칠 만에 수개월치 전리품을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었기에 오늘 쓸 수 있는 돈은 모두 써버리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체포의 위험이죠. 이름을 남긴 유명한 해적 선장 뒤에는 군함에 잡혀 교수형당한 수많은 평범한 해적들이 있었습니다. 잡히면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했어요. 해적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형 집행도 빨랐거든요. 가끔 교수대의 밧줄이 끊어지면 다시 올려 매달았습니다. 죽은 후에도 자유롭지 못했죠. 시체는 해부용으로 쓰이거나 경고의 의미로 항구나 항로가 보이는 곳에 전시됐습니다. 결국 해적은 억압받은 선원들의 도피처이자 잔혹한 폭력 집단이라는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모든 국가가 해적의 악행을 강조하며 박멸에 나섰고 18세기 중엽부터 해적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었죠. 해적의 위협이 사라지자 대중의 인식도 변했습니다. 살인자이자 약탈자였던 그들은 어느새 낭만적인 무법자의 이미지로 재탄생했거든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패자의 이야기도 때로는 낭만으로 남는다는 걸 해적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